경상도의 외딴 시골 마을, 넓은 농과 밭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이곳은 준호 보세와 그의 며느리 민서가 함께 사는 곳이다. 준호의 아들인 태석은 도시에 직장을 잡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내려왔다. 민서는 원래 서울 출신이었다. 결혼 후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되었지만 익숙지 않은 농촌 생활은 그녀에게 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하루 종일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 남편은 늘 바쁘다며 그녀를 외면했고, 그렇게 민서는 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평범한 관계였다. 하지만 어쩐지 준호의 시선은 점점 민서를 향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민서 역시 자신도 모르게 그 따뜻하고 듬직한 존재에 기대게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민서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더위를 참지 못해 우물가에서 물을 뒤집었었다. 얇은 블라우스는 금세 몸에 달라붙었고 속살이 은은하게 비쳐나왔다. 그 모습을 마침 마당에서 바라보던 준호는 문득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마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순간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흠칫 놀라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아니, 그냥 덥겠구나 싶어서. 준호는 얼버무리며 돌아섰지만 이미 마음속엔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서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아버님의 그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불쾌함보다는 묘한 설렘이 더 컸다. 자신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매만지던 손끝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순간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두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괜찮나? 네, 근데 아버님 손 좀... 그제야 준호는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그녀의 말랑한 피부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태풍이 몰려오는 흐린 날씨였다. 민서는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준호는 마루에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저 아버님? 민서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준호는 그녀의 뺨을 감싸쥐고 입을 맞췄다. 민서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준호의 두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안 된다. 알아. 근데 더는 못 참겠다. 민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마받아줬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쓰러지듯 엉켜버렸다. 옷은 금세 벗겨졌고 서로의 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얽혔다. 준호는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민서도 그 말을 들으며 신음했다. 저도요. 저도. 아버님. 이불 위 두 사람은 수없이 뒤엉켰다. 억눌렸던 욕망은 폭발했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쾌락이 민서의 온몸을 뒤덮었다. 준호 역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젊음과 욕망의 에너지에 휩싸였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다. 마당, 창고, 논두렁, 심지어 남편의 방마저 금기의 공간이 아니라 은밀한 밀회의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가 갑자기 입덧을 시작했다. 속이 메스껍고 밥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신이 들었다. 설마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한 결과는 2줄. 임신이었다. 민서는 손으로 배를 감싸지며 멍하니 앉았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아이 가진 것 같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혹시 남편이랑은? 없었어요. 2달 넘게. 없었어요. 그 말은 곧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다. 둘은 밤새도록 아무 말도 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할래? 민서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지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냐? 네, 이건 우리 둘의 잘못이지만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준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래, 책임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며칠 뒤 마침내 태석이
아무 예고 없이 집으로 내려왔다. 그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민서의 변한 얼굴, 아버지와의 어색한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불러오는 배.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말았다. 조심스레 문틈을 들여다본 순간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서로를 탐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침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태석은 집을 나갔고 이혼은 바로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이웃들은 문 앞에 침을 뱉었다. 결국 준호와 민서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이 시작했다. 준호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민서는 임신한 몸으로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는 아들을 낳았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 준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나는 널 사랑한다. 아빠가. 민서도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고 이제는 이 작은 아기가 있었다. 붉은 손 마지막 이야기. 어느덧 민서의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이 넘었다. 좁은 원룸 한켠에 놓인 작은 아기 침대, 그리고 벽에 기대앉아 젖을 물리고 있는 민서. 준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서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족이 됐네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또다시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도 너한텐 미안하다. 평범한 삶도 못 줘서.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민서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 위에 입을 맞췄다. 이들은 세상에 버려졌지만 서로만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원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태석이었다.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던 아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열어. 나 할 말 있어. 민서는 놀라 얼굴이 굳었고 준호는 이내 얼굴이 새파래졌다. 문이 열리자 태석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아기 침대, 분유통, 그리고 민서와 준호. 그 순간 그의 눈은 아기에게로 향했다. 작은 아기는 천진하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옹알거렸다. 태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슬프고도 무서웠다. 그래, 그 아기 내 동생이냐? 내 아들이냐? 말끝은 떨렸고 그의 두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 역시 입술을 꽉 물고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봐! 태석이 소리쳤다. 방 안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 맞다. 너한테 상처 준다 해도 이젠 숨길 이유도 없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 말에 태석은 마치 무언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뒤로 비틀거렸다. 하, 그래. 아주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태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주먹은 금세 피로 물들었다. 넌 아버지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태석은 민서를 노려봤다. 그리고 너도 더러워. 나랑 결혼했던 여자였잖아. 어떻게? 민서는 고개를 들고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더럽고 미쳤고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이해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 말은 태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좋아. 너희 둘 지옥에서 평생 살다 죽어라. 태석은 마지막으로 아기를 바라봤다. 아기는 순수하게 손을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태석은 민서와 준호를 상대로 친족 상간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원룸으로 들이닥쳤다. 준호는 순순히 수갑을 찾고 민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울부짖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법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판사는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준호는 3년, 민서는 2년형. 민서는 교도소 안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었다. 결국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날 밤 민서는 교도소 안의 좁은 침대에서 밤새 울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아팠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준호 역시 교도소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년 후 민서는 출소했다. 그녀는 곧장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준민이었다. 준호와 민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 엄마가 왔어?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아직 교도소에 있었지만 민서는 그를 기다렸다. 이제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녀에겐 아이가 있었고 그녀의 선택이 있었다. 밤이면 민서는 창밖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